거지 같은 환자가 직원 찾아와서 떠드는 거 보기 좋아. 5천만 원 빚에 허덕이던 28살 청년 민석. 한성병원 최종 면접 당일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면접실까지 단 30초. 하지만 민석은 할머니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으로 면접은 날아갔고 빚쟁이들은 돈을 독촉했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날 저녁 6시 요양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삐걱거리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302호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으며 오싹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투석을 막 마친 직후였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할아버지의 가는 팔뚝에는 굵은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 얼굴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석아, 내일 면접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손등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핏줄이 손가락 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네, 할아버지. 10시에 한성병원 최종 면접이요. 걱정 마라. 넌 착한 애니까 꼭 될 거야. 할아버지가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군번줄이었어요. 녹슨 금속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민석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지? 바르게만 살면 된다고 하셨잖아.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미지근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원래 내일이 투석 날 아니에요? 병원에 부탁해서 오늘로 당겼어. 내 면접 방해하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민석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물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오전 6시 핸드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등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방금 꾼 악몽이 생생했어요. 대부업체 직원들이 할아버지를 끌고 가던 장면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 3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빨간 봉투는 1금융권 3천만 원, 두 번째 노란 봉투는 2금융권 1천만 원, 세 번째 흰 봉투는 대부업체 1천만 원이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 50만 원, 오늘까지 안 내면 60만 원, 다음 달엔 70만 원이었죠.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성병원 최종 면접, 오전 10시. 민석은 은행 앱을 켜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8만 원. 지갑을 열어 현금을 세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이 전부였어요. 벽에 걸린 할머니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꼭 합격할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모은 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오전 7시 30분 민석이 집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면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가죽 점퍼 남자가 다가오는데 입에서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강민석 씨 맞죠?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50만 원,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남자가 민석 어깨를 툭 치자 민석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요양병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면접 보고 합격하면 바로 갚겠습니다.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시간을 주시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흘? 트레이닝복 남자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줄 알아? 저녁 6시 정각, 1분이라도 늦으면 끝이야.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더니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 잔액 18만 원, 대출 가능 금액 0원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5분, 면접까지 2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오전 9시 20분, 한성병원 본관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민석의 구두 소리가 텅텅 울렸어요.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자 면접자들이 20명쯤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 앉은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거리는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여자는 최신형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오른쪽 남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3년 된 정장 소매는 해져서 실밥이 보였고 구두 뒤축은 닳아서 안쪽 가죽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가 민석을 훑어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방국립대요. 아, 남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고요. 학점 4.3이요. 인턴도 대기업 세 군데 했는데. 남자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다가 다시 맸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삐뚤어졌습니다. 다시 풀고 다시 매면서 심호흡을 크게 3번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해야 돼. 오전 9시 50분 면접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향했어요. 3층 면접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54분, 6분 남았습니다. 2층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노인 한 명이 올라탔습니다. 보자기에 고구마를 한 알음 안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에스컬레이터에 뛰어 올랐어요. 순간 그 남자가 할머니 가방 끈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거꾸로 흘러가고 할머니 머리가 금속 계단 모서리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누구는 핸드폰만 보고 누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의 시야에 2가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왼쪽 3층 면접실 시계 바늘은 9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넘어지는 할머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고 할머니 손이 허공을 휘저었어요. 민석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할머니에게로. 민석이 할머니를 와락 붙잡았어요. 할머니 몸무게가 팔에 실리며 비틀거렸고 2계단 아래로 밀렸습니다. 무릎이 금속 계단에 세게 부딪혔어요.
찌릿한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할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붉은 핏줄기가 눈썹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이 서둘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할머니 이마를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멍하니 민석을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면접자 같은데 완전 지각하겠네. 남일에 왜 저렇게 나서는 거야? 민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시간이 떴습니다. 10시 정각. 면접 시작 시간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성병원 인사팀이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성병원 2층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각 로비 한쪽 보안실에서는 보안팀장이 모니터 5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젊은 남자가 노인을 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지혈하는 장면, 199에 전화하는 장면까지. 보안팀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특이사항 보고드립니다. 10시 5분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청을 찔렀어요. 할머니가 들것에 실렸고 산소 마스크가 할머니 얼굴을 덮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도와드린. 보호자. 이 사람이 보호자예요. 할머니가 민석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제발, 혼자 두지 마요. 할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석이 들것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쉭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응급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이 바삐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합니다. 치료 동의서였어요. 법적 보호자란에 서명하는 순간 민석은 법적으로 이 할머니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민석을 봤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은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강민석, 보호자 확인됐습니다. 응급 처치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할머니 이마를 살폈어요. 봉합 필요합니다. 5바늘 정도 꿰매야 할 것 같고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11시 응급 처치가 끝났어요. 할머니 이마에는 하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5바늘 꿰맨 자리였어요. 행정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응급 처치비 28만 원입니다. 민석이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 8만 원, 카드 4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내밀었어요. 한도 초과. 두 번째 카드도 한도 초과. 세 번째, 네 번째 카드 모두 한도 초과였습니다. 민석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저 현금으로 8만 원 먼저 내고 나머지는 카드 한도 초과 시 현금만 가능합니다. 행정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대부업체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 바로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때 행정 직원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행정 직원이 전화를 끊고 민석을 봤어요. 강민석 씨 맞으시죠? 네. 상부 특별 지시로 환자분 치료비 전액 면제 처리됐습니다. 입원도 필요하신데
입원비도 무료 처리 지시 받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민석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도 상세한 사유는 모릅니다. 이사장님 특별 지시사항이라서요. 행정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민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실로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5층 502호 창가 침대였어요. 민석이 할머니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강민석입니다. 민석이,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민석은 할머니 손을 봤어요. 손등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었죠. 할머니가 옷 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군번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것과 비슷했어요. 오빠 군번줄이었어요. 할머니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지만 6.25 때 부산 피난 가다 헤어졌거든요. 나는 7살, 오빠는 10살이었어요. 70년 동안 못 찾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부모를 잃었어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성병원 인사팀. 면접 불참으로 전형 중단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민석이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손에 땀으로 흐려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석아, 좋은 일 있을 거야. 착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이 와.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이 등에 닿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핸드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저녁 6시까지 5시간 남았어요. 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통장 잔액은 18만 원 뿐인데 그 시각 원장실에는 박서연 이사장이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젊은 남자가 노인을 구하는 장면이었어요. 박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남자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꺼냈어요. 한성병원 면접 지원자 명단. 강민석,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학점 3.8. 박서연이 빨간 펜으로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60대 여자 박서연 어머니 박영자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6개월 강남경찰서 신고 접수. 박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이사장님. 5층 502호 환자 이름 말씀이시죠? 이영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박영자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박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꽉 쥐었어요. 지금 당장 올라갑니다. 박서연이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찾아 헤맸던 어머니였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 의뢰하고 CCTV를 뒤지고 병원마다 연락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박서연은 계단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하이힐이 계단을 박차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어요.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4층을 지나 5층 복도에 도착했어요.
502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박서연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창가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하얀 거즈, 여윈 어깨, 낡은 옷. 박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서연아?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박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 6개월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박서연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 할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두 모녀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박서연은 어머니 냄새를 맡았어요. 세월의 냄새, 그리움의 냄새였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박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이 젊은이 알아? 민석이라고 엄마를 구해준 은인이야. 할머니가 민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면접을 포기하고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 법적 보호자가 되어 병원비를 걱정해준 이야기. 박서연은 어머니 손을 꼭 잡은 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민석은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서연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민석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강민석 씨 맞죠? 박서연이 민석을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네, 그런데 제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낯선 노인을 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찾아 헤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에 현상금도 걸고 밤낮으로 CCTV를 뒤졌죠.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니. 당신이 구해주셨다니. 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접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민석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서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4시간 남았어요. 5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민서가 면접은 어떻게 됐어? 그게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 있니? 할아버지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요. 바르게 살면 복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민석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석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강민석 씨, 잠깐 같이 가실래요? 네. 원장실로 가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원장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민석은 처음 들어와 보는 공간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서연 이사장이 민석에게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박서연은 비서에게 커피 2잔을 부탁하고 민석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박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등은 소파 등받이에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 불참건으로 탈락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어머니를 구하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탈락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면접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직접 면접관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서연이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민석의 이력서였습니다.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학점 3.8. 스펙만 보면 평범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면접에서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스펙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죠. 당신은 자신의 미래보다 낯선 사람의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박서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제가 해야죠. 금요일 면접 때 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세요. 박서연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일어나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어요. 박서연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재면접 기회,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본다는 것.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후 3시, 저녁 6시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50만 원, 통장 잔액 18만 원.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재면접 기회를 받았지만 당장 오늘 저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5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502호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박서연이 함께 있었어요. 민서가 왔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딸이 와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할머니가 박서연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박서연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가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시네요. 고구마 좋아하신다고 사다 드렸다면서요? 아, 그건 할머니께서 고구마를 들고 계셔서. 민석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착한 애지. 우리 민석이는 정말 착한 애야. 할머니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이 민석을 봤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민석 씨도 사정이 어려우시다면서요? 민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죠. 박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입원비로 쓰신 돈 제가 돌려드려야죠. 28만 원이요. 아닙니다. 입원비는 이미 면제 처리됐다고. 면제 처리는 제가 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쓰려고 했던 돈은 돌려받으셔야죠. 박서연이 봉투를 민석 손에 쥐어줬어요. 민석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건 박서연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례금입니다. 제 어머니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요.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민석이 손을 내저었어요. 받으세요. 당신 사정 제가 알아요. 빚이 있죠?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인사팀에서 신원조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5천만 원 빚, 할아버지 투석비, 대부업체 독촉. 맞죠?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빚은 갚으면 돼요.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민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제 어머니 목숨값 치고는 적은 금액이죠. 6개월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실종자 찾기 현상금으로만 2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 뭐가 큽니까? 박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빚 갚고 금요일 면접 준비 잘하세요. 우리 병원에 꼭 들어오셔야 해요. 민석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2개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후 4시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민석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행에 들렀습니다. 현금을 확인했어요. 528만 원. 민석은 그중 50만 원을 따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대부업체에 갚을 돈이었어요. 오후 5시 대부업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남자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50만 원 가져왔습니다. 민석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자가 봉투를 받아 돈을 세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달에도 잘 부탁해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사무실을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어요. 남은 돈 478만 원으로 다음 달 이자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재면접만 붙으면 정규직이 되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302호실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할아버지. 민석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손이 따뜻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그게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민석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할머니를 구한 일, 면접을 놓친 일, 할머니가 이사장 어머니였던 일, 재면접 기회를 받은 일. 할아버지는 민석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 잘했다. 할아버지가 민석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기억하지? 바르게 살면 복이 온다고.
너 오늘 그걸 증명했어. 할아버지.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금요일 면접 잘 보고 와라. 넌 할 수 있어. 네, 할아버지. 꼭 붙을게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었어요. 석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민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오늘 꼭 붙을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침 7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석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9시 30분 한성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땡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3번 했어요. 노크를 3번 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가 박서연 이사장, 왼쪽이 인사팀장, 오른쪽이 경영지원실장이었습니다. 강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앉으세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강민석 씨, 지난번 면접 불참 이유가 뭡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응급 상황보다 면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민석이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면접은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다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박서연이 민석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만약 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할 겁니다. 민석이 박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사람이 먼저니까요. 일보다 면접보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럼 회사 업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영지원실장이 물었습니다. 업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환자가 없으면 병원도 없죠. 그래서 환자가 먼저입니다. 민석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병원에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민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투석비, 제 생활비, 빚 이자를 감당하려면 정규직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병원에 입사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총무팀 지원이니까 행정 업무가 주 업무겠죠. 하지만 그 업무가 결국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서연이 펜을 놓았어요.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오늘 저녁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면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로비에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30분. 면접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5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502호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이마의 거즈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면접은 어땠어? 잘 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석이 웃었어요. 잘 됐구나. 우리 민석이는 착하니까 꼭 될 거야. 할머니가 민석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퇴원은 언제 하세요? 내일 퇴원한대. 서연이가 집으로 모시고 간다고 했어. 다행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민서가, 너도 건강 챙기고, 할아버지도 잘 모시고. 네, 할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석이 일어섰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히 가렴. 좋은 소식 기다릴게.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 민석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6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한성병원 인사팀.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강민석님은 한성병원 총무팀 수습사원으로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출근일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합격. 드디어 합격이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꽉 쥐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무슨 일이야?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우리 민석이가? 할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에요. 잘했다, 민서가.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벌어서 빚 갚고 할아버지 투석비도 낼게요. 고맙다, 민석아. 우리 민석이 정말 장하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석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끝에 빛이 보였어요. 민석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민석은 한성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 정장을 입고 새 구두를 신었어요. 가슴에는 신입사원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강민석, 총무팀. 민석은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정문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어요. 모두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총무팀 사무실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책상이 12개 놓여 있었어요. 왼쪽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각진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한재욱 과장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출근하는 강민석입니다. 민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재욱이 고개를 들어
민석을 봤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아, 특채로 들어온 애구나. 이사장 특별 배려받은 거 알아?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그럼 열심히 해야지. 특채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거 아냐? 한재욱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자리는 저기, 내 책상 바로 앞이야. 좋지? 바로 눈앞에서 일 시킬 수 있으니까. 민석이 한재욱이 가리킨 책상으로 갔습니다. 한재욱 책상과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민석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커피나 타와. 아메리카노, 얼음 정확히 6개.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타오는 거야. 한재욱이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일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얼음을 6개 세어 넣었어요.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한재욱 책상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한재욱이 컵을 들어 얼음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정확히 6개였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못해? 컵받침도 없이 가져와. 다시 가져와. 죄송합니다. 민석이 커피를 들고 다시 내려갔어요. 카페에서 컵받침을 달라고 했습니다. 컵을 받침 위에 올려 다시 올라갔어요. 한재욱 책상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됐어.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 일 시킬 때까지. 한재욱이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석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직원 3명, 남자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모두들 민석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한 여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름표에 이수진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네, 강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석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수진 대리, 신입한테 친하게 굴지 마. 일이나 제대로 가르쳐. 한재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민석을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10시 한재욱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강민석, 이거 복사 200장 해와. 양면 인쇄로. 네. 민석이 서류를 받아 복사기로 갔어요. 200장을 복사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재욱 책상으로 가져갔어요. 한재욱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거. 양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했잖아. 네. 분명 양면으로. 다시 해와. 제대로 좀 해. 한재욱이 서류를 민석에게 던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꿇고 서류를 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시 복사기로 갔습니다. 이번엔 양면으로 제대로 확인하며 복사했어요. 30분이 또 걸렸습니다. 한재욱 책상으로 가져갔어요. 이제야 제대로 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그랬어? 한재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12시.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민석도 일어서려는데 한재욱이 말했습니다. 강민석, 넌 점심 먹고 와. 네. 수습은 마지막에 먹는 거야. 몰랐어? 알겠습니다. 민석이 다시 앉았어요. 직원들이 모두 나가고 사무실에는 민석과 한재욱만 남았습니다. 한재욱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밥 먹으러 간다. 사무실 전화 받고 있어. 중요한 전화 놓치면 넌 끝이야. 한재욱이 나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민석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이었어요.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 한재욱이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이제 가서 먹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민석이 사무실을 나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메뉴도 별로 없었습니다. 민석은 남은 비빔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빨리 먹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민석은 잡무만 했습니다. 커피 타기 5번, 서류 정리, 사무실 청소, 우편물 배달. 한재욱은 계속 민석에게 일을 시켰어요. 민석은 묵묵히 했습니다. 입사 첫날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어요. 이수진 대리가 민석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요. 한 과장은 원래 저래요. 참아야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진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민석과 한재욱만 남았습니다. 강민석, 넌 언제 가려고? 한재욱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책상 정리도 안 하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정리할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민석이 책상을 정리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끄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20분이 걸렸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가봐. 내일은 8시까지 와. 수습은 30분 일찍 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뛰어다녀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밤 8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민석아, 첫 출근 어땠어? 괜찮았어요, 할아버지. 민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지는 않았어? 아니에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 다행이다. 힘들어도 참고 배워라. 사회생활이 원래 그래.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화요일, 민석은 7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한재욱은 아직 안 왔어요. 민석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8시 정각 한재욱이 들어왔어요. 일찍 왔네? 그럼 커피부터 타와. 네. 민석이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어요. 점심시간 민석은 5층 병실로 갔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를 보러 가려고요. 하지만 502호는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영자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어제 퇴원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민석이 돌아서려는데 복도에서 한재욱을 마주쳤습니다. 한재욱이 민석을 봤어요. 강민석? 여기서 뭐해? 저 아는 분 병문안 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병문안? 근무 시간인 거 알아? 점심시간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도 근무 시간이야. 개인 용무 보러 다니는 거 아니야. 한재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서 써. 다시는 안 하겠다고. 네. 각서 안 쓸 거야? 그럼 징계위원회 회부할까? 쓰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재욱이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민석은 각서를 썼습니다. 근무 시간 중 개인 용무로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강민석?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한재욱이 각서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해. 한 번 더 걸리면 그때는 진짜 징계야.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수진 대리가 민석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했어요. 밤 8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반을 일했어요. 휴식 시간은 점심 30분이 전부였습니다. 한재욱은 계속 민석을 괴롭혔습니다. 커피를 다시 타오게 하고 복사를 다시 하게 하고 사무실 청소를 2번씩 하게 했어요. 민석은 참았습니다. 수습 기간 3달만 참으면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저녁 민석이 퇴근하려는데 한재욱이 불렀습니다. 강민석, 주말에 나와. 네, 주말에요? 응. 토요일 오전 10시. 재고 조사해야 하거든. 수습이 당연히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민석은 병원에 나왔습니다. 한재욱은 11시에 왔어요. 늦었네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늦었다고? 상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죄송합니다. 재고 조사 혼자 해. 나는 일 있어서 간다. 한재욱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창고에 들어가 재고를 셌어요. 오후 5시까지 걸렸습니다. 6시간 동안 혼자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민석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빚을 갚기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대리였어요. 민석 씨, 저 이수진이에요. 네, 대리님. 미안해요. 한 과장이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제가 증거 모으고 있어요. 한 과장 비리. 비리요?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받아요. 3년 동안 억 단위로 받았을 거예요. 증거만 확보하면 고발할 수 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하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제 후배들이 또 당하면 안 되니까. 대리님, 민석 씨도 조심하세요. 한 과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잘라버려요. 수습 3명 다 3달 못 채우고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2달 반을 어떻게 버틸까?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3주차 금요일 민석은 로비에서 박영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민석아. 할머니. 민석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검사 받으러 왔어. 서연이가 정기 검사 받으래서. 민석아, 회사는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석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석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많이 힘들지? 할머니.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힘든 시기는 지나가. 넌 착한 애니까 꼭 좋은 일 생길 거야.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재욱이었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과장님, 근무 시간에 로비에서 놀고 있어? 저 노인은 누구야? 제가 아는 분이신데요. 아는 분? 거지 같은 환자가 직원 찾아와서 떠드는 거 보기 좋아? 한재욱이 박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과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민석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뭐, 수습 주제에 상사한테 대들어? 넌 정말 끝이야. 월요일 징계위원회 올린다. 한재욱이 소리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과장님, 제발. 제발은 무슨. 보안팀, 이 노인 내보내. 한재욱이 소리쳤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환자세요.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재욱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박영자가 민석 팔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걱정돼.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할머니가 민석 등을 토닥였습니다. 보안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이시면 괜찮습니다. 검사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검사실로 갔어요. 민석은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민석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민석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민석아, 괜찮아. 그만두고 다른 데 구하면 돼. 할아버지,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람 도운 게 잘못이냐? 하지만, 민석아, 포기하지 마. 내가 오라. 바르게 사는 게 옳은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 눈물을 닦았어요. 네,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석은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시에 회의실로 오라고 했어요. 징계위원회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재욱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이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들어가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민석이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강민석 씨, 한재욱 과장님께서 징계 요청하셨습니다. 근무 태만, 상사 모욕, 근무 규정 위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민석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한재욱이 비웃었어요. 네. 저는 환자를 도왔을 뿐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환자를 돕는 게 잘못입니까?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를 본 건 잘못 아닙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면회는 개인 용무가 아닙니다. 민석이 대답했어요. 변명 그만해. 계약 해지서 여기 있어. 한재욱이 서류를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펜도 함께 놓았어요. 민석이 펜을 집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얼굴도 떠올랐어요. 박영자 할머니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박서연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이사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재욱과 인사팀장,
경영지원실장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님, 여기는 징계위원회인데요. 인사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이사장 사전 보고 없었는데요. 박서연이 차갑게 물었어요. 수습 직원이라 부서장 권한으로 처리하려고.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해고는 이사장 결재 사항입니다. 인사규정 48조 모르셨습니까? 박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였어요. 죄송합니다. 확인 부족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징계 사유가 뭡니까? 박서연이 민석을 봤어요.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근무 태만, 상사 모욕, 근무 규정 위반입니다. 한재욱이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병실을 돌아다녔고 로비에서 환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게 반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실 방문이 근무 태만입니까? 박서연이 한재욱을 쳐다봤어요.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입니다. 근무 규정 12조를 읽어보셨나요?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개인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병문안도 포함되고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환자와 대화한 건 뭐가 문제입니까? 근무시간이었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40분이었어요. 점심시간 끝나기 20분 전이죠. 문제 없습니다. 박서연이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민석이 박영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박서연이 한재욱을 봤어요. 모릅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재욱 과장, 제 어머니를 거지 같은 환자라고 하셨죠? CCTV에 음성까지 다 녹음됐습니다. 박서연이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한재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지 같은 환자가 직원 찾아와서 떠드는 거 보기 좋아? 한재욱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이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서. 몰랐으면 더 큰 문제죠. 환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니까요. 박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 당신은 제 어머니를 구한 은인입니다. 제가 직접 특채로 채용했고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건 박서연이 한재욱을 쏘아봤어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재욱 과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계좌 내역서, 계약서, 이메일 출력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납품업체에서 리베이트 1억 1천만 원 받으셨죠? 계좌 추적 다 됐습니다. 한재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업체 계약서 조작, 허위 견적서 작성, 차액 횡령. 다 나왔습니다. 박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대리가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도 있고요. 이수진이가? 한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 대리가 용기 내서 내부 고발했어요. 당신 비리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이수진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추가 증거 자료입니다. 이수진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수진, 내가 감히. 한재욱이 소리쳤어요. 죄송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수진이 똑바로 한재욱을 쳐다봤습니다. 3년 동안 수습사원 12명을 괴롭히셨죠. 그중 9명이 석 달 못 채우고 나갔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너도 끝이야. 너도 징계 올릴 거야. 한재욱이 소리쳤습니다. 한재욱 과장. 박서연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당신이 끝입니다. 보안팀 부르세요. 박서연이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보안팀 회의실로 와주세요. 2분쯤 지나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재욱 과장을 경찰에 인계하세요. 횡령죄로 고소장 제출할 겁니다. 이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재욱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박서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3년 동안 누군가 신고하길 기다렸어요. 이제 끝입니다. 보안요원들이 한재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놓아,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 한재욱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보안요원들이 한재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박서연이 민석을 받습니다. 강민석 씨, 고생 많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이사장님. 민석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제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늦었네요. 한 과장 비리는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이 대리가 용기 내준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박서연이 이수진을 봤어요. 이수진 대리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 씨,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휴식이 필요하면 일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민석이 똑바로 대답했어요. 그럼 발령 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하고 총무팀 대리로 승진입니다. 이수진 대리 밑에서 일하세요. 네, 대리요? 민석이 깜짝 놀랐어요. 수습 기간 면제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증명했어요. 그리고 월급도 대리 수준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민석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서연이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입원비로 쓰신 돈 28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미 한 번 드렸지만 회사 규정상 다시 정산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요. 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특별 보너스입니다. 500만 원. 이사장님, 이건 너무 큽니다. 어머니 목숨값입니다. 6개월 동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몰라요. 그리고 3주 동안 한 과장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이것도 적은 거예요.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받으세요. 빚 갚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투석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제도 있어요. 신청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어머니를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수진이 민석 옆으로 왔습니다. 민석 씨, 축하해요. 이제 우리 같은 팀이네요. 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당연한 일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이수진이 웃었어요. 이제 총무팀 분위기 좋아질 거예요. 한 과장 없으니까.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다른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 씨,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일해요. 직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민석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강민석 대리. 민석은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가 무슨 일이야? 정규직 됐어요. 그리고 대리로 승진했어요. 정말 우리 민석이가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그리고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할아버지 투석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맙다, 민서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울먹였어요. 할아버지, 곧 뵈러 갈게요. 좋은 소식 가지고요.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민석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오후 5시 민석은 5층 병실로 갔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오늘 정기 검사 때문에 입원해 있다고 들었어요. 502호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영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박서연도 옆에 있었습니다. 민서가. 박영자가 반갑게 웃었어요. 할머니,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민석이 인사했습니다. 민석 씨, 어떻게 됐어요? 박서연이 물었어요.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대리로 승진도 했고요. 잘 됐네요. 축하해요.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박영자가 민석 손을 잡았어요. 민서가 말했잖아.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고. 할머니.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복이 왔어요. 그럼 됐어. 이제 할아버지 걱정도 덜었겠네? 네, 이제 투석비도 걱정 없어요. 병원에서 지원해 주신대요. 다행이다. 우리 민석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검사는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별 이상 없대. 나이 먹어서 그렇지. 할머니가 웃었어요. 다행입니다. 건강하세요. 고맙다, 민석아. 너도 건강해야 해. 민석이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이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민석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민석을 반겼습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께 직접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40분쯤 걸렸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민석이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아 왔구나. 할아버지. 민석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도 민석을 꼭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다, 민석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잘할게요. 고맙다, 민석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그날 밤 민석은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 2개를 펼쳤어요. 28만 원과 500만 원. 합쳐서 528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어요. 대부업체에 남은 빚 900만 원. 2금융권 빚 800만 원. 1금융권 빚 2,500만 원.
총 4,2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리 월급 350만 원, 할아버지 투석비는 병원 지원, 생활비 100만 원, 매달 250만 원씩 빚을 갚으면 1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할 거예요. 할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이제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징계위원회, 박서연 이사장의 등장, 한재욱의 몰락, 정규직 전환, 승진. 믿기지 않는 하루였어요. 민석은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은 끝났고 빛이 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별들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오늘도 잘하자. 민석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 30분. 민석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일찍 왔네요? 네, 대리님. 열심히 하려고요. 좋아요. 오늘부터 제가 업무 가르쳐 줄게요. 감사합니다. 민석이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책상 위 명패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어요. 강민석 대리.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민석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이제 총무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이수진 대리 밑에서 일을 배우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월급은 매달 350만 원씩 들어왔어요. 민석은 그중 250만 원을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생활비는 100만 원으로 충분했어요. 할아버지 투석비는 병원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5층 병실로 향했어요. 박영자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으러 왔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문안을 가는 게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502호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영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햇빛을 받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응, 다 끝났어. 별 이상 없대. 할머니가 민석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아? 네, 좋아요. 이수진 대리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다행이다. 우리 민석이 이제 정말 잘 됐네. 할머니가 민석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복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착한 사람한텐 복이 오는 거야.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할머니, 그거 뭐 만드세요? 목도리야. 겨울에 춥잖아. 너 주려고. 저한테요? 응. 내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할머니가 웃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퇴원 준비하세요. 차 대기 중이에요. 그래, 알았어. 민석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서연이 민석을 봤어요. 민석 씨, 일은 잘 되고 있죠? 네, 이사장님.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석 씨, 잠깐 할 얘기가 있어요. 박서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어머니 오빠 찾기 건인데요. 진전이 있었어요.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박영자도 뜨개질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정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실종자 찾기 전문 기관에 의뢰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았대요. 정말? 오빠를?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고향, 6.25 피난 경로가 다 맞아요. 그리고 군번줄 정보도 일치해요. 박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80대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영철, 85살. 부산에 사세요. 6.25 때 동생과 헤어졌다고 하고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오빠 같아. 눈이 똑같아.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부산까지 같이 가요. 그래, 가야지. 70년 만에.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박서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민석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민석은 병원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박서연이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과 박영자가 차에 탔어요. 민석도 뒷자리에 탔습니다. 민석아, 너도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당연히 가야죠. 기쁜 날인데.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떨고 있었어요. 손을 비비고 창밖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년 만의 상봉이었어요. 긴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박서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응, 그래야 하는데. 마음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오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근처 요양원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떨려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나와 맞이했어요. 박서연 이사장님 맞으시죠? 박영철 어르신 대기 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층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넓은 공간에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분이 오빠일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80대 남자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노인과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어요. 3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영자, 우리 영자 맞아? 노인이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영철 오빠.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자야, 70년 만이구나. 노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7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박서연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때 내가 오빠 손 놓쳐서. 아니야, 영자야. 내 잘못 아니야. 전쟁이 나쁜 거지. 노인이 할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아팠던 건 없고? 응. 힘들었어. 혼자서. 너무 외로웠어. 할머니가 오빠 품에서 울었어요. 7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민석과 박서연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영자야, 나도 너 많이 찾아 헤맸어. 부산 곳곳을 다 뒤졌는데 나도 오빠 찾으려고 했어.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미안해, 영자야. 오빠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잘못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났잖아. 할머니가 웃으며 울었어요. 박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외삼촌, 저는 영자 이모 딸 박서연이에요. 아, 조카구나. 반갑다. 영자 딸이 이렇게 컸네. 박영철이 박서연을 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강민석 씨예요.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세요. 아, 그렇구나. 고맙네, 젊은이. 우리 영자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박영철이 민석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7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박영철은 부산에서 결혼해 자식 셋을 낳았대요. 지금은 다들 출가해서 혼자 요양원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너도 혼자 살았니? 아니야. 결혼해서 딸 하나 낳았어. 서연이. 할머니가 박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행이다. 외롭지 않았겠네. 응. 그래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 매일 밤 꿈에서 오빠 찾아다녔어. 할머니가 오빠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영자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두 남매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한정식이었어요. 모두들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산책을 했어요. 요양원 뒤쪽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박영철과 박영자가 나란히 걸었어요. 민석과 박서연이 뒤따랐습니다. 민석 씨, 정말 기적 같죠?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워요. 70년 만에 상봉이라니. 제가 실종자 찾기 전문가한테 의뢰한 게 4개월 전이에요. 솔직히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군번줄 정보가 결정적이었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석 씨 덕분이에요. 민석 씨가 어머니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박서연이 민석을 봤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민석 씨가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어머니를 구하지 않았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외삼촌과의 상봉도 없었겠죠. 민석이 앞에서 걷는 두 노인을 봤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할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고마워요, 민석 씨. 박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요양원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오빠,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영자야. 자주 와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응, 절대 안 헤어져. 두 남매가 다시 껴안았어요. 박영철이 민석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덕분에 동생 다시 만났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꼭 복 받을 거야. 박영철이 민석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차에 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민석아, 나 정말 행복해. 오빠를 다시 만났어. 저도 기쁩니다, 할머니.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구해줬으니까.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고마워. 엄마 오빠 찾아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박서연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밤 8시쯤 서울에 도착했어요. 박서연이 차를 민석 집 앞에 세웠습니다. 민석 씨,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기뻤습니다. 민석이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민석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70년 만의 상봉, 눈물, 웃음, 기쁨.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면접 대신 할머니를 선택한 것. 그 선택이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석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 잘 지냈어요? 네, 대리님.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래요? 저는 부산 다녀왔다면서요? 네, 박영자 할머니 오빠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었어요. 와, 정말요? 어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70년 만에 만나시는 거라. 민석이 주말 이야기를 했어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민석 씨는 정말 복받을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과찬이세요, 대리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점심시간 민석은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요양병원 3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옆에 낯선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8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 민석아. 이분이 박영철 씨야. 박영자 씨 오빠. 네. 박영철 할아버지요? 민석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젊은이. 나 기억하나? 박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서연이가 나 여기 데려왔어. 영자 오빠도 투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래서 여기 입원했어. 아, 그렇군요. 민석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옛날 친구래. 6.25 때 같은 부대였다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민석이 놀라서 두 노인을 번갈아 봤어요. 그래, 군번줄 보고 알았어. 우리 같은 부대였어. 박영철이 낡은 군번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도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두 군번줄에 같은 부대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세상 참 좁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70년 만에 전우를 만났어.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박영철도 웃었습니다. 민석아,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할아버지가 민석 손을 잡았습니다. 네. 박영자 씨, 박서연 이사장, 박영철 씨, 우리 다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민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됐구나. 혼자였던 민석에게 이제 큰 가족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박서연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정식집이었어요. 넓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민석과 할아버지, 박서연과 박영자, 박영철 할아버지 5명이 둘러앉았어요.
정갈한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족의 첫 모임이에요. 박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박영철이 잔을 들었어요. 모두들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서가 내가 그날 나를 구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거야. 박영자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착한 애야. 정말 착해. 할머니가 민석 손을 꼭 잡았어요. 민석아, 너 덕분에 할아버지도 옛 전우 만났어. 고맙다. 할아버지도 민석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젊은이, 내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 그날 면접 대신 우리 영자를 선택한 거 말이야. 박영철이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민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사람이 먼저지. 넌 그걸 증명했어.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모두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사진 찍자.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부탁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5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좋은 사진 나왔을 거예요. 직원이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이 사진 인화해서 우리 다 나눠 갖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민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민석아, 너 정말 잘 커줘서 고맙다. 할아버지가 민석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야. 진심이야. 내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민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넌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받을 거야.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를 병실까지 모셨습니다. 302호실. 박영철 할아버지도 같은 방을 쓰고 있었어요. 영철 씨, 우리 왔네. 오, 왔어? 민석이도 함께. 두 노인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민석은 두 할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이제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민석아, 자주 와라. 민석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 민석은 책상에 앉아 사진을 봤어요.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5명의 행복한 얼굴. 민석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영정 사진 옆이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해요. 가족이 생겼어요. 지켜봐 주세요. 민석이 두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꿈을 꿨어요. 부모님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민석아. 정말 잘했어. 민석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요일이었어요. 민석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봤어요. 파란 하늘, 흰 구름, 날아가는 새들.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이.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에스컬레이터에서 민석이 내린 선택. 면접 대신 할머니를 구한 선택. 그 선택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어요.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민석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민석은 그 후로도 한성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1년 반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지원으로 투석을 계속 받으며 건강을 유지했어요. 박영자 할머니와 박영철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70년의 공백을 메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두 분은 민석과 할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박서연 이사장은 민석을 계속 아꼈어요. 민석은 2년 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됐어요. 어느 봄날 민석은 병원 옥상 정원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파란 하늘 아래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민석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선택의 순간, 면접실과 넘어지는 할머니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 3초, 만약 그때 면접실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스펙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박영자 할머니는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70년 만에 상봉도 없었겠죠. 할아버지가 전우를 만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석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옳았어. 사람이 먼저니까.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민석 주위를 맴돌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민석을 비췄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